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8% 급감했습니다. 꽃샘 추위 속에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 무주군 덕유산 정상에는 밤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3cm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3선의 윤재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내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서 견조하던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역사적으로 약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추산한 시장 전망치 20만 건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3월 초에 이어 4주 만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월가 전망치 170만 건보다 많은 182만 3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2월 구인 건수가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가고 3월 민간 고용 증가폭도 준 데 이어 실업수당 청구마저 늘면서 미국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고 앞으로 5년간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You will see in our world economic outlook that is coming next week that growth remains historically weak now and in the medium term. 금융부문 위험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교육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총생산의 최대 7%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e path ahead, and especially the path to robust growth, is rough and foggy. 이딴 미국 고용지표 악화에 IMF 총재의 어두운 세계 경제 성장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침체 현실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경기 침체 현실화 우려는 각종 지표를 비롯해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에 출연한 경제 전문가의 분석 함께 들어보시죠. 연준이 고민이 좀 커졌어요. 물가 감안하면 계속해서 긴축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 지표며 금융시장 역시 지금 간신히 지금 붙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5월, 6월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건 소비도 꺾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 비서비스업 전부 다 꺾인 것으로 나와서 미국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월가의 향제에는 제이미 다이먼 CEO가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만약에 대비하라, 만반에 대비하라라는 뉘앙스였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경매 낙찰률이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는 10건 가운데 3건만 새 주인을 찾았고 빌라는 한 건도 주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경매로 나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한 세대는 벌써 2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째 입찰 때 최저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7억 5천만 원대로 가격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집값이 한창 오를 때 최초 감정가가 책정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낙찰률 하락은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 보이는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3월에 127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4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3.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2달째 하락세입니다. 경매 감정 가격이 아직 높다는 인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아직 DSR과 같은 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지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물건은 유찰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상위 10개 중 8개는 한 번만 유찰된 뒤 낙찰됐습니다. 서울 빌라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낙찰률은 2020년 12월 43.3%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림세입니다. 지난달 841건이 매물로 나와 81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9.6%입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10건이 매물로 나왔다면 한 건 낙찰도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빌라는 경매 물건 수도 많고 최근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 때문에 경매에서도 일부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반등 가능성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매수 심리의 회복도 더뎌지게 되고 수요자 관심을 끄는 일부 아파트 매물로만 인기가 쏠리는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5억 2천만 달러 적자로 1년 전 같은 달 58억 7천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11월 2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12월엔 흑자 달성에 성공했지만 지난 1월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2달째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적자 규모 자체는 1월 42억 1천만 달러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13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경상수지 변동성이 이번 달까지 확대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2월 국제수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이번 달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지난달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에 그치며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95.8% 감소한 6천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6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거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못 미친 건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에 반도체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이 심화한 게 실적 충격에 영향을 준 거로 분석됩니다. 메모리 생산량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의미 있는 수준까지 하향 조정 중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대구 달서을 지역구 3선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 109표 가운데 65표를 받은 윤재옥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전통적 보수세가 강한 대구 지역구의 중진으로 20대 대선 당시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원내 지휘봉을 잡은 지 7개월 만에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하면서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인사 발언에서 그동안 당내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다투다가 선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단합을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실패하면 레임덕이 아니라 숱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시달릴 각오를 해야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여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힌 울산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면서 당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이유,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은 대체로 동기부여가 안 돼서 투표하러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체로 그냥 사람만 봅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그러면 그냥 내가 마음이 가는 후보, 그 후보에게 그냥 가서 그냥 투표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김기현 당대표의 경우에는 자기 텃밭이 울산이거든요.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에서 사실상 교육감도 그렇고 울산 남구 기초연도 그렇고 폭망한 거죠. 근데 왜냐? 이게 최근에 이런 기대감을 PK 지역에서 상실하게 만든 건 말입니다. 바로 이제 김재원 최고위, 이른바 최고위원 리스크죠.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에 총선 위기감이 커지자 김기현 대표는 연일 경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비대위까지 거론되자 태영호 최고위원은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지금 그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딱 한 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달 동안에 좀 당이 혁신되고 앞으로 나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는데 좀 저를 포함해서 아쉽게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일으켜서 김기현 대표님께서 이제는 좀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비대위 이야기는 너무 이른 이야기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축구 경기로 보면 아직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까지 아직 1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대위라는 건 뭡니까? 그런 선수 모두를 교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직 전반전도 안 끝났고 아직 한 골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선수 다 교체한다? 이건 해보지도 않고 도중에 포기한다는 건데 이건 너무나 좀 그 이런 이제 판단이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정당이나 같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하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에서도 검찰이 영원히 국민의힘의 표는 아니다. 언제든지 권력자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수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온 게 이제 검찰의 이제까지 행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구든 힘이 빠지면 뭐 문제야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고 대통령실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고 다만 뭐 국민의힘 쪽에서 왜 그걸 두려워할까? 문제가 없으면 뭐 수사를 받을 걱정, 구속받을 걱정을 안 할 수 있을 텐데 이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나 장모님이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관계를 몰라서 또 이제까지 보면 드러나지 않았는데 막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수사니까 내년 총선과 관련해 오히려 민주당을 걱정해주는 여당 측의 인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입니다. 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도 민주당이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외통수에 걸렸어요. 외통수에 걸렸다. 지금 국가 지도자 중에서 그렇게 많이 비리에 휩싸여가지고 앞으로도 더 몇 건이 기소돼가지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분을 안고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외통수에 걸렸죠. 처음에는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게 나중에 사건 수가 많아지고 얽히고 그러면 매일같이 보도될 건데 그 국민들이 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힘들어지겠죠?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기를 보충하려는 의도로 돌을 묻었다고 밝힌 문중 인사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강진에서 자신이 이 대표의 부모 묘소에 구멍을 뚫고 돌을 넣었다고 밝힌 이모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도 언론 인터뷰에 밝힌 것처럼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기를 보충하려고 돌을 넣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귀국합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10여일 동안 한국에 체류할 예정인데요.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상주 역할을 하면서 가족들과 애도의 시간을 보낸 뒤 다시 미국에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주 초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오는 10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 직권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개시가 결정되면 권 변호사는 징계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성실 의무를 위반한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성실 의무 위반 단건으로 자격 정지가 결정된 사례는 단 한 건뿐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흘 전에 별세한 가수 현미 씨의 빈소가 찾아졌습니다. 현미 씨는 숨지기 전날까지도 무대에 올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66년 노래 인생을 기리기 위해 동료들은 고인의 장례를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조문도 오늘부터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자택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난 가수 현미 씨 빈소가 엄숙한 분위기 속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미국에 사는 현미 씨 아들이 귀국하면서 장례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고인의 장례는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현미 씨는 가요계의 큰 별이라며 고인의 작은 보답이라도 하기 위해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빈소에는 오전부터 동료 가수들과 배우 등 지인들이 잇따라 조문하고 있는데요. 화통하고 정 많았던 고인의 각장스러운 죽음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이 자리를 누가 메꿔줘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에서 노래 건강하게 불렀던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편히 계시기를. 네, 고인은 20살인 1957년 미 8군 무대를 통해 처음에는 무용수로 연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62년 발표한 번안곡 밤안개로 큰 인기를 누렸고 남편인 작곡가 이봉주 씨와 콤비를 이뤄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 없이, 몽땅 내 사랑 등 잇따라 히트곡을 발표하며 60년대 가요계를 선도했습니다.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나 6.25 당시 어린 두 동생과 헤어졌고 48년 만인 1998년 중국에서 동생 가운데 한 명과 상봉했습니다. 66년 노래 인생을 걸은 고인의 마지막 무대는 재능 기부로 오른 효도 콘서트였습니다. 한국나눔연맹은 고인이 무대에 숨지기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경북 김천에서 열린 효도 콘서트 무대에 올라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가수 현미 씨의 발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걸 빌미로 학부모를 협박한 이른바 마약 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추적해오던 피의자 4명을 모두 붙잡아 배후 세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서울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준 혐의로 어젯밤 대구에서 40대 여성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앞서 붙잡히거나 자수한 공범 3명은 경찰 조사에서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음료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고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까지 유통책으로 끌어들여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검찰이 마약 유통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동안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29명을 구속해 기소하고 3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특히 SNS와 다크웹 같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을 유통했는데 10대 4명을 끌어들여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배달하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마약을 유통하려던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낸 뒤 붙잡혔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량 세대와 잇따라 충돌해 2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주변으론 무너져 내린 울타리와 산산조각이 난 차량 파편이 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미아동 골목길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주차된 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메고 있던 가방에선 약물과 주사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분한테 이제 마약을 투약하려고 온 상태였죠.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해롱해롱하고 이제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여서 경찰관 2분, 3분이 이제 겨우 세워서 이제 얘기를 하는 상태죠. 경찰은 이 운전자가 실제 마약을 유통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시간 전쯤 서울 홍익동 청계천 옆 도로에선 역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차량 세대와 충돌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주행하는데 이제 옆을 탕탕 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차는 그냥 받은 거죠. 운전자는 쓰러져 있는데 이제 그 경찰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리창까지 산산조각이 난 채 도로 위에 완전히 뒤집혀버린 SUV. 바로 옆 SUV도 뒷바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이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선 인도를 덮친 25인승 통근버스에 치인 50대 남성이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소년 마약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부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대로 넘어가면 다른 나라처럼 학교 갈 때 마약하지 말라는 얘기가 상용화될 거라며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역할을 검찰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 장관의 화법이 일각에서 논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을 풍자한 웹툰을 언급하며 공적 인물이라 풍자의 대상이 돼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구로동 골목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구로동 골목에 있던 폐지 더미에서 실탄 6발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를 줍던 인근 주민이 종이 상자 안에 실탄이 든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군부대에 실탄을 넘긴 뒤 함께 정확한 유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 수준이 낮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만들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해서 영상물을 저장해둔 혐의도 받고 있는데 피해 여성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재작년 초 30대 남성 B씨와 만나기 시작해 얼마 뒤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쯤부터 B씨가 집안일을 떠넘기고 만화 캐릭터가 입을 법한 복장을 사와서 입으라고 지시했다고 A씨는 증언합니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보상이 주어졌다고도 설명합니다. 자기 말 잘 들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트를 줘서 모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하트 하나씩 빼가지고 다트 돌려서 점수를 모아가지고 막 시켜주고 그랬어요.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려 했지만 제지당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수시로 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성관계 중에 찍힌 불법 촬영물도 B씨의 클라우드에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좀 지워줄게 얘기를 해가지고 클라우드에까지 올라가는 줄은 저는 몰랐어가지고 그거 보고 좀 며칠 동안은 좀 약간 머리 아프가지고. 결국 지난해 말 B씨와 헤어진 A씨.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까 우려한 가족은 A씨에게 심리검사를 받게 했고 지적 능력이 9살에서 12살 수준이라는 경도 정신지체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개입과 도움을 지속해 받는 게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원래는 보호를 받아야 될 장애가 있는 애인데 이게 장애 진단을 받으면은 취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낙인이 될 것 같아서 진단을 안 받아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범죄 피해를 받고 나니까 진단을 미리 받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좀 하고 있고요. 정신지체 진단을 받기 전이었지만 B씨가 A씨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습니다. YTN 확보한 녹취에서 B씨는 친구에게 A씨의 지능이 초등학교 유치원생에서 중학교 수준이라며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그게 해결되면 정리하고 헤어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도 피해자에게 어떤 호감을 사거나 친밀감을 사고 그 과정 안에서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서 그루밍이 나타날 수 있다. 고소장이 접수돼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B씨는 YTN과 통화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남성 손님을 보면 과거 일이 떠올라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며 8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이곳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퇴근 뒤에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5개월 정도가 지난 뒤 연구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담은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유연근무 확대였지만 노동시간이나 휴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노동자 보호 대책도 들어있었습니다.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등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특히 퇴근 이후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일과 휴식, 업무와 일상이 명확히 나뉘어야 노동시간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 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고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업무 지시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일부 국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사 합의를 통해 도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 5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도 밤 10시 이후 연락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부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7년 정도 계속 지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조직 문화의 하나로 내재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안 발의가 필요하고 연결되지 않은 권리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정책 세부 내용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카카오톡과 메신저를 통한 원격 업무 지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국회도 지난 2020년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더해질 거로 예상되면서 대전, 충남과 광주, 호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중국발 스모그로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가운데 오후에는 황사까지 겹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이 제한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는 4월입니다. 따뜻한 봄 한가운데 때 아닌 눈 소식이 들렸는데요. 전북 무주군 덕유산에 눈꽃이 피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덕유산 전망대 설천봉 CCTV 화면입니다. 조금 녹았지만 곳곳에 하얀 눈이 쌓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앳돼 보이는 관광객들. 4월에 찾아온 설경이 신기한 듯 사진을 찍기도 하고 눈을 뭉쳐서 던지며 신나게 놀기도 합니다. 눈은 오늘 새벽 찾아와 3cm가량 쌓였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비가 눈으로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 중턱에는 물론이고 봄 기운에 연두빛으로 물든 이파리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이색 풍경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설국으로 변한 덕유산은 4월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딱 1년 전인 지난해 4월 7일에도 설천봉 주변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른 봄이 성큼 찾아오나 싶었는데 덕유산에서 잊었던 겨울을 다시 만났습니다. 반가운 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설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여야 지도부 명의의 초청장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관계를 더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하는 초청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상하원 여야 지도부 서명이 모두 들어간 초청장입니다. 오는 27일 합동의회 연설에 초대하게 돼 영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초청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글로벌 평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자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리더십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의회 연설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 의회를 대표해 예방한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초청장을 전달받고 연설을 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Kind of the lead into the Yun visit.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good visit. There are a lot fewer areas of contention than there were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summit. 특히 윤 대통령 방문이 더 발전한 한미일 공조를 전면에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ships of state are bigger and better than they were, and they're very much in a parallel course with us. Whether there's deliverables or not, it certainly will highlight the very, very close policy alignment right now.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국빈 방문과 의회 연설을 모두 하게 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북핵 수석 대표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 시다케이로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늘 서울에서 3자 협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대면 협의를 한 건 지난해 12월 자카르타 회동 이후 4개월 만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로 끝나는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과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한 대북 제재를 2년 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선박도 일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최근에도 7억 2천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디파이 불법 금융위험 평가 보고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개인 간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과 관련한 여러 위험들을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으로 확보한 자금을 이전하고 세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이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 압박을 받으면서 갈수록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디파이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례로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은 지난해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업체 엑시 인피니티와 2020년 블록체인 기술기업 하모니에서 7억 2천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재무부는 소개했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랜섬웨어 공격에도 관여해왔으며 북한이 전 세계에 파견한 수천 명의 고숙련 정보기술, IT 노동자들도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자주 수행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얻은 시스템 접근권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투를 가능하게 하거나 북한의 자금 세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이렇게 훔친 가상자산을 대량 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재무부는 디파이 서비스가 한 곳에 많은 자금이 모여 있고 사이버 보안 기준이나 규제가 없고 관리자의 권한이 집중되는 특성 때문에 절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규제 틀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일본 정부는 1960년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개인의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게 외교 문서로 공개됐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온 주장입니다. 그러나 30여 년 만에 공개된 외교부 문서에선 이와 상반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때는 1991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국제 포럼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행사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이 참석했습니다. 민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당시 교섭대표 간에도 이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데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외무장관이었던 시이나 S사부로도 같은 견해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전 수석의 발언은 주일 대사관이 포럼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해 정부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을 통해 드러났는데 한일 모두 지금의 인식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1992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 교토를 당일 방문하게 된 경위도 담겼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과거사 현안으로 처음 떠오르자 서해 사업이란 이름 아래 일본 측과 비밀리에 방위를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정상 간의 격식을 차리지 않은 최초 회동으로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고노다마가 발표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중국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면담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주재 타이완 대표를 제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타이완 사무국 대변인은 타이완의 주미대사 격인 샤오메이친 대표와 그 가족의 중국 입국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샤오 대표와 관련된 기업이 중국 조직, 개인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징계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에서 하원 의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목에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대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장은 어제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미 해군 항모 니미츠함이 타이완 동부 740km 해역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재래식 항공모함 산둥함은 타이완 남동쪽 370km 떨어진 해역에 자리 잡았다며 아직 함재기 이착륙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추 부장은 미 항모의 출현이 중국군 항모 산둥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소 연관성이 있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중은 서방의 대중국 견제 연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분리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적과 프랑스의 실익 외교 사이에 묘한 접점이 형성됐는데요. 미국의 골칫거리를 안기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대를 받으며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에서 회담을 했는데 약 5개월 만에 또 대면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협상의 조기 개시와 핵무기 사용 반대 등의 뜻을 같이 하고 이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尽快重启和谈 按照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兼顾各方合理安全关切。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재자를 자처해온 시 주석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해서 사실상 러시아의 편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보였음에도 중재 역할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Et je sais pouvoir compter sur vous au titre d'ailleurs des deux principes que je viens d'évoquer pour ramener la Russie à la raison et tout le monde à la table des négociations. 크레문궁 대변인은 중국이 중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은 복잡하다며 정치적 해결에 선을 그었습니다.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은 서방의 대중국 견제 연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게 하려는 중국의 전략적인 목적과 프랑스의 실익 외교 사이에 묘한 접점이 형성된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특정 국가를 산업망이나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탈동조와 이른바 디커플링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 서방의 대중국 견제 행보에서 엇박자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방중에 동행한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는 중국 텐진에 두 번째 생산 라인을 세우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미국 공화당원의 과반이 내년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도가 일주일도 안 돼서 10%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두한 직후인 5일과 6일 로이터와 입소스가 공화당원 36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8%가 내년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때의 지지도 48%보다 무려 10%포인트가 높은 것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조사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44%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 3건을 포함해
모두 34건의 혐의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지만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지지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I never thought anything like this could happen in America. I never thought it could happen. The only crime that I have committed is to fearlessly defend our nation from those who seek to destroy it. 강력한 도전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2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때의 19%보다 다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조사 때의 3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과반을 이어갈 경우 내년 미국 대선은 2020년 대선처럼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7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고 있는데요. 그래도 찬바람이 불며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오전보다 나아졌습니다. 황사도 예상했던 것보다 상공으로 떠서 통과할 것으로 보여 대기질이 크게 악화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많은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며 초미세먼지가 빠르게 남동쪽으로 밀려나고 있어 대기질도 서서히 개선되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 광주와 호남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중서부와 호남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 안동 17도로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